지난 93년 대전 엑스포가 열렸던 갑천. 갑천은 엑스포를 계기로 새롭게 단장됐다. 하천변의 잔디밭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가 됐고, 이제 이 깔끔하게 정비된 갑천은 대전 시민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가득 찬 물과 첨단 건축물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움.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흐르던 하천을 인위적으로 막고 가두어 연출된 것이다. 물이 다스리던 공간에서 사람에 의해 물이 다스려지는 공간으로 바뀐 도시의 하천. 이런 도시 하천의 얼굴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대전의 도심을 관통해 흐르는 갑천. 갑천은 도시를 지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엑스포 공원 부근의 인공 정비 구간, 월평 공원 부근 약 5km에 이르는 자연 하천 구간, 그리고 다시 상류의 인공 정비 구간이 그것이다. 인공 정비 구간과 자연 하천 구간, 갑천은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인공정비 하천 사이에 마치 섬처럼 남은 자연 하천 구간. 물길은 제멋대로 흐르고 초지만 무성하다. 무질서해 보이지만 이곳은 새들의 천국이다. 물총새다. 녀석은 한참이나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다. 사냥이 시작됐다. 물가의 나뭇가지에서 만난 물총새. 녀석은 빼어난 사냥꾼이다. 한번 겨냥한 물고기는 놓치는 법이 없다. 물가 숲엔 꾀꼬리 가족이 나왔다. 녀석들의 사냥터는 나뭇가지다. 이리저리 눈을 밝히며 제법 신중하게 먹잇감을 찾아 나선다. 벌레 반항을 단번에 진압한 녀석은 의기양양하다. 하천 기슭. 갑작도요가 새끼에게 먹이 잡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드물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갑작도요. 녀석이 갑천에서 새끼를 낳은 것이다. 갑작도요라는 이름에 걸맞게 녀석들은 발길을 뗄 때마다 엉덩이가 반짝반짝 들린다. 갑천의 자연 하천 구간에서는 가는 곳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도시의 하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다. 파랑새.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전설 같은 추억으로만 남은 새. 이런 반가운 녀석들이 이곳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갑천 자연하천 구간에는 6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새가 있다. 새들은 생태계 먹이 사슬에서 상층 소비자의 자리를 차지한다. 자연하천의 그 무엇이 이렇게 많은 새들을 불러 모으는 것일까? 갑천 자연 하천 구간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새는 백로들이다.
하천과 바로 인접한 솔밭에는 천여 마리의 백로류가 모여 사는 집단 서식지가 있다. 이 서식지에서 가장 많은 종은 쇠백로와 중대백로다. 그 외에도 해오라기, 황로, 외가리와 같은 백로류가 한데 모여 살고 있다. 5월은 백로들의 번식기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백로류는 이 무렵에 알을 낳는다. 다양한 종류의 백로류가 이곳에 모여 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공동 생활을 함으로써 천적으로부터 어린 새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녀석들은 한 달이 넘는 포란과 그리고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또 한 달이란 긴 시간을 이렇게 서로 보호하며 지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먹잇감을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천 중상류의 수심이 자연 그대로 유지되는 강물은 다양한 백로류들이 저마다 알맞는 깊이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 하천엔 그 많은 백로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풍부한 물고기가 넘쳐난다. 갑천의 자연 하천 구간에는 20여 종이 넘는 물고기들이 서식한다. 도심의 하천에서는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특산종 돌마자. 녀석들은 유속이 빠르고 부착 조류가 풍부한 하천에 찾아든다. 도시 주거지가 인접한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놈을 만났다.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진 쉬리. 녀석들은 수소곤충이 많고 물살이 빠른 곳을 즐겨 찾는다. 녀석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천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물새우, 징거미. 이놈들은 강바닥에 깔린 부유물을 먹어치우는 훌륭한 청소부다. 바닥에서 느릿하게 꿈틀대는 놈은 말조개다. 말조개 앞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흰줄 납줄개들이다. 혼인색을 띤 순놈이 자신의 신방을 차릴 말조개에 다른 녀석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일단 다른 녀석들의 접근을 막아낸 수컷이 말조개 앞으로 암놈을 유인해왔다. 말조개의 산란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곤 말조개의 출수공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유심히 관찰한다. 무엇보다 그 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말조개가 숨을 쉬기 위해 출수공을 여는 2, 3초 사이 암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알을 낳는다. 말조개 안에 수정된 흰줄 납줄개의 알들은 어떻게 될까? 흰줄 납줄개의 알들은 말조개 안에서 부화하고 부화된 치어들은 말조개가 흡수한 양분을 먹으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라간다. 그리고 성장한 치어들은 말조개의 출수공을 통해 빠져나와 갑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물이 흐르는 곳에만 생명이 깃드는 것은 아니다. 자연 하천 구간에서는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면서 빚어낸 다양한 지형과 거기에 깃들어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다. 꼬마 물대새다. 녀석은 빠르게 자갈밭을 달려 한 곳에 멈추고 몸을 웅크리 앉았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 걸까? 꼬마 물대새 부부가 둥지를 틀고 산란을 한 것이다. 꼬마 물대새의 알은 얼핏 보면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갈과 똑같은 색을 지녔다. 이들이 자갈밭에 알을 낳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차들이 오가는 길가. 그 한귀퉁이에 또 다른 어미 한 마리가 산란을 했다. 자갈밭을 고른다는 것이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어미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놈이 어디를 다친 것 같은 행동을 시작한다. 의상 행동이다.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다친 것 같은 몸짓을 보여 알로부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보호 본능이다. 위협이 사라지자 녀석은 이내 정상적인 걸음을 찾았다. 6월의 뜨거운 자갈길. 어미는 그늘을 만들어 알을 보호한다. 녀석은 그렇게 몇 시간을 있었다. 알을 낳은 지 28일. 새끼가 태어났다. 하천의 뜨거운 자갈밭에서도 생명은 그렇게 자라난다. 자연하천 구간에 형성된 또 다른 지형은 물웅덩이다. 물이 흐르는 본류 바깥쪽에 형성된 물웅덩이는 하천 생태 유지에 또 다른 역할을 한다. 물이 고인 웅덩이엔 줄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물웅덩이 한켠에서 풀들이 엉켜있는 흔적을 발견했다. 뭔가 있을 것 같았다. 둥지였다. 주인은 덤불 해오락이다. 녀석은 이렇게 물웅덩이 위에 줄을 방석처럼 엮어 둥지를 만든다. 어미는 틈틈이 줄을 꺾어 둥지를 단장한다. 이번엔 지붕을 만들려는 요량이다.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물웅덩이엔 또 다른 이웃들이 있다. 흰비암 검둥오리들은 벌써 둥지를 나봤다. 흰비암 검둥오리와 자주 마주치는 이놈은 쇠물닭이다. 쇠물닭 새끼는 어미보다 늙어 보인다. 정수리 털이 마치 대머리처럼 비어있어 나이가 겉들어 보인다. 어찌 생겼든 자기 새끼 사랑은 극진한 법.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다니며 일일이 먹이를 입에서 입으로 물어 넣어준다. 그런데 왜 이처럼 많은 새들이 이 물웅덩이에 몰려들었을까?
우선 새끼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릉덩이에 발달한 수변 식물들은 둥지의 재료가 되고 훌륭한 은신처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즐겨 먹는 먹잇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잡식성인 쇠물닭이나 흰띠암 검둥오리들에게 풍성한 수소곤충과 수변 식물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들이다. 웅덩이의 물은 흐름이 있는 본류와는 달리 고여 있다. 고인 물은 그곳에 알맞는 줄 같은 식물을 자라게 한다. 또 이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웅덩이가 부패하지 않고 살아있게 한다.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깃들 수 있는 밑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연 하천의 물은 이렇게 흐르지 않아도 또 다른 생명을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자연 하천의 물이 머물지 않은 곳엔 무성한 초지가 열려 있다. 갈대와 부들로 가득 찬 하천변 초지는 또 다른 생명을 불러 모으는 공간이다. 개개비가 갈대밭에서 목청을 돋구고 있다. 녀석은 자기 영역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개개비는 갈대 줄기의 둥지 틀기를 즐긴다. 초지에서 가장 많은 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녀석들은 작은 몸집을 숨기기 위해 주로 수풀 사이에서 생활한다. 개망초 줄기에서 밥 주말 만한 둥지를 찾았다. 풀과 진흙, 거미줄을 이용해서 엮은 솜씨가 사람에 뒤지지 않는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다. 대개 4-5개 알을 낳는 것이 보통인데 녀석은 6개나 낳았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대개 24일 정도 알을 품는다. 오늘은 낌새가 다르다. 부화가 시작된 것이다. 어미가 먼저 하는 일은 새끼들이 벗어던진 껍질 안쪽의 얇은 막과 알 껍질을 꼼꼼하게 먹어치우는 것. 태어난 새끼들에게 깨끗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알 껍질로 다른 외부 침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밖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어미들의 행동이 바빠졌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부부는 먹이가 되는 벌레 사냥에 분주하다. 새끼들은 부화하자마자 왕성한 식욕을 보인다. 먹잇감도 다양하다. 거미에서 나비에 이르기까지 녀석들은 온 수풀을 다 뒤지고 다니는 것 같다. 분주하게 먹이를 나르던 어미가 새끼에게서 뭔가 하얀색 덩어리를 받아먹는다. 어미가 받아먹은 하얀 덩어리는 새끼의 배설물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배설물로 둥지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속엔 새끼가 채 소화하지 못한 영양분도 들어있어 어미는 배설물을 먹는 것이다. 자기 배로 난 자식이라 배설물도 마다하지 않는 어미의 사랑이다. 새 호리기가 떴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천적인 새 호리기는 번식기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먹잇감을 찾으려고 올라앉은 새 호리기는 그만 까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말았다. 영역을 지키려는 까치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마음먹고 자기 영토를 지키려는 까치에게 그냥 지나치려는 새 호리기는 혼쭐이 났다. 오늘은 맹금류 새 호리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난 지 열흘째. 새끼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천적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은 새끼들은 이제 막 첫 세상 나들이를 하려는 참이다. 바로 이 순간이 어미 새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주변의 적들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미는 주변을 경계하면서 안전해 보일 때에만 새끼들을 불러낸다. 형제들이 하나씩 둥지를 떠나고 이제 막내 차례다. 녀석은 몹시도 겁이 나는 모양이다. 한참을 망설이다 서툰 날갯짓으로 풀숲에 첫 발을 내딛었다. 모두 둥지를 나온 것이다. 가족이 모두 떠나버린 빈 둥지. 그 속엔 끝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놈이 홀로 남았다. 갑천의 자연 하천 구간에 다양한 생명이 깃들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천과 그 유역에 형성된 다양한 공간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아무렇게나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강의 본류는 물론 무질서해 보이는 웅덩이와 초원에도 제 영역을 가진 다양한 생명들이 어울려 하나의 생태 공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하류의 인공정비 구간은 어떤 모습일까? 자연 하천 구간이 물이 다스리는 공간이라면 인공정비 구간은 사람이 물을 다스리는 공간이다. 풀 한 포기도 사람이 보기 싫으면 자랄 수 없다. 그러면서 풀과 더불어 살아온 생명들은 설 자리가 없다. 무성한 초지 대신 단장된 잔디밭. 그곳엔 새가 둥지를 틀 공간은 없었다. 하천의 둔치는 사람들이 독점해버린 것이다. 인공정비 구간의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무릎 깊이도 안 되는 얕은 곳이지만 바로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탁하다.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지 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표본을 추출해보기로 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종류는 총 5종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잉어라고 하는 종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붕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끌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줄몰개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그래서 피라미라는 종류를 다 합해가지고 전체 5종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하천을 보게 되면 이 하천은 하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천의 중류역에 속합니다. 정상적인 자연형 하천일 경우는
상류부터 하류에 내려갈 때까지 종의 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류에서 본 것보다도 오히려 여기에 와서 보니까 종류가 약 3배 정도 감소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공정비 구간에서 사는 물고기는 대부분 호소성 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종류도 자연 하천 구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천을 정비하면서 곳곳에 만든 수중보 때문이다. 그 결과 물의 흐름이 둔해져 하천은 호수처럼 변했고 바닥은 준솔로 평탄화되어 물길은 없어졌다. 콘크리트 호환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묶어버린 것이다. 흐르지 않는 강물은 생명을 키우지 않는다. 장마가 시작됐다. 장마는 자연 하천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낸다. 삼 일 동안 내린 비로 강물이 불었다. 자연 하천 구간에서는 강물이 불어나면 곧장 범람으로 이어진다. 갈대숲까지 물이 휩쓸고 지나갔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갈대숲의 둥지를 틀었던 개개비. 개개비의 알들이 궁금했다. 둥지는 비어 있었다. 둥지 안에는 진흙만이 가득 차 있었다. 범람은 생명의 끝일까? 그러나 자연은 스스로 일어나고 있었다. 물기를 머금은 초지는 오히려 활력을 얻었다. 물이 빠지고 며칠 후 다시 개개비가 자기의 영역을 알리고 나섰다. 물로 씻겨 내려간 둥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쓰러지지 않은 갈대들 속에서 다시 개개비 둥지를 찾아냈다. 알도 있었다. 다시 보충 산란을 한 것이다. 개개비는 마른 풀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떠내려온 비닐을 이용해 둥지를 틀기도 한다. 강물의 범람은 또 다른 지형을 만들어내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자연 질서인 것이다. 초원과 웅덩이를 뒤덮었던 물이 빠져나가고 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큰 물이 한 번 쓸고 내려간 뒤 강물은 다시 복원되었다. 물이 맑아지고 흐름이 빨라지면서 강에는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들기 시작한다. 피라미의 산란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화려한 혼인색으로 치장을 한 순놈이 암놈을 유혹하느라 온 정신이 팔려있다. 주변에는 다른 물고기들이 모여든다. 피라미의 산란은 곧 그들에겐 신선한 알을 먹을 수 있는 잔치가 된다. 이 무렵은 토종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번식을 하는 시기다. 얼룩동사리는 피라미와는 달리 알을 뺏기지 않는다. 얼룩동사리 어미가
돌 아래쪽에 잔뜩 알을 붙여놓았다. 천적의 침입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장소를 고른 것이다. 어미는 그 앞에서 꼼짝도 않은 채 알을 지키고 있다. 얼룩동살이 순놈은 암놈이 산란과 수정을 마친 후에도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거꾸로 누운 채 앞지느러미를 쉴 새 없이 움직여 알에 부채질을 해준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알의 부화를 돕는 것이다. 순놈은 그렇게 먹지도 않고 약 20일 이상을 보낸다. 산란과 부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자연 하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여울이다. 강물은 여울목을 지나면서 물살을 일으킨다. 물이 산소를 머금는 과정이다. 산소가 풍부해진 건강한 물은 물고기들의 좋은 산란처가 된다. 이 무렵 쉬리도 빠르게 흐르는 물길을 찾아와 산란을 시작한다. 빠르게 흐르는 물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유속이 느린 지형이 형성된다. 본류 주변에는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 실어온 부드러운 모래가 쌓이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갑천의 가장 중요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다. 미호종개다. 지난 84년 금강수계인 미호천에서 최초로 발견된 우리나라 특산종 미호종개. 녀석은 가늘고 맑은 모래가 있고 여울이 근처에 있어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곳에 서식한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미호종개를 갑천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자연 하천의 소중함을 말해준다. 자연 하천은 막힘이 없이 제 스스로 흘러 다양한 지형들을 만들어낸다. 이 다양한 지형들은 생명을 키우는 원천이 된다. 강의 본류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물가의 식물들은 뿌리로 땅을 붙잡아 지형의 유실을 막아준다. 또 물이 흘러 적당한 수심이 유지돼 물속 식물을 자라게 한다. 그러나 물이 고여 수심이 깊은 인공정비 구간에서는 물속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 물속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뿜는다. 또 떠내려오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도 한다. 흐르는 강물이 만들어낸 다양한 지형,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 숨쉬는 생태 공간을 만들어간다. 도시의 하천에 먹이와 서식처만 마련되면 생명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희귀조류인 덤불 해오라기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갑천에 서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미는 이제 막 부화한 새끼들을 위해 마른 풀로 둥지를 단장한다. 천적의 눈을 피해 웅덩이 부근
줄 밑에 둥지를 트는 덤불 해오라기. 어미는 키가 큰 줄숲에 몸을 숨기고도 안심이 안 되는 모양이다. 목을 길게 뽑아 주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외부의 침입자가 다가오면 어미는 목을 길게 빼고 깃털을 부풀려 몸집을 커 보이게 한다.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 덤불 해오라기의 주된 먹이는 웅덩이의 낮은 물가에 사는 물고기들이다. 덤불 해오라기는 웅덩이 근처의 풀숲을 근거지로 삼는다. 줄 밑둥에 매달려 힘들이지 않고도 물속의 먹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덤불 해오라기는 자신의 신체 구조에 알맞은 서식지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은 것이다. 새끼들은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먼저 받아먹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형제들보다 먹이를 많이 받아먹은 녀석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연 도태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보송보송한 솜털이 비에 젖은 새끼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어미는 어느 틈엔가 줄을 엮어 둥지에 지붕을 얹었다. 새끼들에게 비를 가려줄 수 있고 또 적의 눈에 띄지 않는 완벽한 은신처가 완성된 것이다. 그 속에서 새끼들은 솜털을 벗고 조금씩 어미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때부터 새끼들의 먹성은 몰라보게 왕성해진다. 어미가 한 번에 잡아오는 먹이로 새끼들을 전부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느새 새끼들의 몸집이 어미와 비슷한 정도로 자랐다. 그러나 아직 둥지를 떠나지 못한다. 이 무렵 새끼들은 어미의 입속까지 부리를 들이밀어 먹이를 찾아내기도 한다. 어미는 새끼들의 등살에 시달리면서도 먹이 사냥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비가 오면 새끼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한데 모여 몸을 웅크린다. 몸집이 훌쩍 커버린 새끼들. 어미는 한껏 깃을 벌려보지만 모두를 품에 안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곧 새끼들은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의 고리를 이어가는 덤불 해오라기 가족. 그것은 생명의 텃밭, 자연 하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살았다. 그리고 강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핏줄이 되었다. 강은 물에 의해 스스로 다스려질 때 생명의 핏줄이 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강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 갑천은 있다.